시기에 마침 때마침이라서 온라인으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강성 목사님 지금 녹화해서 영상에 올리는 것을 우리 ICC의 유튜브 채널에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ICC 라이프 코치 목사님들 영상이 거기 다 서덕성 목사님 것도 올라가 있고 김용복 목사님 것도 올라가 있고 세 분 목사님께 지금 거기에 같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줌 같으면은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인터랙티브로 하는 건데 녹화해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시면서 뭐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속에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운 이야기들을 좀 포함시켜가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만난 인연은 되게 오래됐고 또 가끔 이제 계속 교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팬이라고 할까요? 교수님 팬. 근데 이제 굉장히 바빠서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서 수업이 하실 때 제가 시간이 허락될 때 한 두세 번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연령이 됐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미술치료 쪽에 아주 원로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 학업에 대한 열망은 끝이 없는데 너무 이제 공부하는 것을 저희 남편이 못하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제가 이렇게 발발거리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저한테 집에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들어와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줌이라는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요. 에 대한 학습을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책방에 가서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책을 구경해보니까 그리고 멀리 있더라고요, 이 글자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다독을 해야 되겠지요.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철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임정선님 이렇게 이제 다 아시는 뵀던 분들이고 오늘은 김옥경님 계신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속 전화 주시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미뤄졌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지금 기초과정 거의 끝나셨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마무리를 못해서 이번 학기에 와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 네 분 각자 소개를 하셨는데 우선 서 목사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다른 분 소개 잠깐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욕에 있는 서덕성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또 신영 교수님하고 다 함께 우리 여기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네,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옥경 교수님이 한국에서 처음 같이 조인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김옥경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서 ICP에 강의를 할 때 가끔 거기에 참여하셔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2000 몇 년도에 오셨죠? 2007년도. 2007년도에 오셔서 그때 제가 처음 뵀었어요. 그때 명지대학의 학생들 이끌고 오셨던가? 그랬었죠. 네. 그래서 미술치료학계의 원로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강의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풍요롭게 서로 나눌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한종현 교수님 여기 새로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우리 한종현 교수님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둘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제목이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On the Nature of the Psyche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찾으니까 아주 힘들게 좀 찾았어요. 내용 대조해가면서. 아니 이거 찾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용철입니다. 지금 공부하다 지금 멈춰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ICC 라이프 코치로 이번 학기 끝나면 라이프 코치로 여러분 후배로 등재되실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한주현님도 ICC의 라이프 코치시고 저 멀티미디어 쪽에 한국에서 강의를 오래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다양한 전공을 가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예요.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래는 이게 융의 그 전집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보니까 단권으로도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무의식의 문제에 관한 역사. 그 제목이 원래는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본 게 무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변화를 심리학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학문 영역은 아마 없을 것이다. 17세기까지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주로 심원에 관한 학설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 연구의 대상으로 심원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철학자들은 심혼이 직접적인 여건으로서 추가 경험이나 객관적 경험같이 쓴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만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매우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문성을 요하는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관적으로 확신하더라도 객관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심리학 분야에서 순수하게 경험적이거나 현상학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심혼이 직접적인 여건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라는 원래의 단순한 견해가 우리의 생각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비전문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주체와 연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객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알거나 또는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자신과 동일하다는 전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전제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가 보편타당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3세기에 걸쳐 경험주의가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태도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한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거의 철학적인 견해로부터 현대의 경험적 견해로의 이행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인간이 오성 또는 이성을 수단으로 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의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 초정신적 합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한 가정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의 학문적 주장이 곧 정신현상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의 관점에서는 물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심혼의 표현이 결국에는 어떤 정신조건의 증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아직도 꺼리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해 보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급적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오늘날 니체와 더불어 철학을 심지어 신학조차 심리학의 신여로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리학조차도 바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주관적으로 제약된 고백으로 강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유사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주체들이 매우 무의식적일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실제적 차이점들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일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 현상의 일반적인 규범을 따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개성을 의식하면 할수록 다른 주체들과의 차이점이 전면에 드러나고 또한 그는 보편적인 기대에 그만큼 덜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반응도 예결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후자는 개인의 의식이 점점 더 분화되고 확장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의식이 더 확대되면 될수록 의식은 더욱더 많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더욱더 집단의 규칙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확장에 비례하여 경험적 의지의 자유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개인적 분화가 증대됨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은 감소하며 의식의 주관적 견해는 증가한다.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견해가 타당하려면 제기하는 논쟁과는 무관하게 가능한 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유효한 것은 다수가 믿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화된 의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는 것이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도 옳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적 발달 탓에 학문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17세기에 철학 외에도 심리학이 필연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경험적 혹은 실험적 심리학을 논하고 동시에 심리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인식한 사람은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볼프였다. 그 어떠한 철학도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한결같이 적합한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면서 심리학은 철학의 합리적 진리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조차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설명들이 상당수 가능했고 그 정당성 또한 주관적으로만 반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철학적 반론을 지향하고 그 자리에 경험을 대체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심리학은 자연과학에 속하게 됐다. 물론 처음에는 소위 합리적 또는 사변적 심리학과 신학의 광범위한 영역이 철학에 속해 있었고 다음 세기가 변화함에 따라 비로소 점차 자연과학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이 변화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많은 대학에서 심리학은 여전히 철학 제1학부의 교과 과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전문 철학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의학부에서 은신처를 찾는 의학적 심리학이 있다. 게다가 자연과학은 철학 제2학부로서 자연 철학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상화는 상당히 중세적이다. 적어도 2세기 이래로 철학이 무엇보다도 심리학적 전제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과 목성의 발견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게 된 후에도 경험과학의 자율성을 감추기 위해 가능한 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도 심리학은 지금까지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근데 교수님 이 이야기가 한 100년 된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의식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무의식의 세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쪽에 의견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독립된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죠? 옛날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았겠죠. 어쩌면 우리가 성씨를 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뭐 많은 평민들은 자기 성이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독자적인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자체를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마음의 한 마음이다 하는 생각. 그래서 어쩌면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니체의 초인은 어떤 사람을 초인이라고 보느냐. 이전까지의 관념으로 생각했던 것과 남과 같은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이런 개념을 가졌을 때 그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초인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니체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에서 니체를 그 무신론주의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의 모습이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쳤다고 해가지고 그 니체가 그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단순하게 어떤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어느 정도 이야기했었고요. 네. 근데 그 당대에는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을 갖는다는 게 위험한 시기였겠죠.
그래서 어쩌면 신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그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쩌면 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하고 연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깊어지면서도 좀 더 이런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될 상황이 되겠죠. 과거에 우리들이 보통 동물의 세계는 어때요? 의식이 자기 나라에 고유한 의식이라는 게 없고 집단의 거의 동물은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그 부모가 돌아간 그 과정을 거쳐서 그냥 돌아가죠. 그게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의식이 따로 독립된 의식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남과 다른 의식을 개발한다고 하는 점에서 독특한 부분인데 남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걸 확실하게 자기 의식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떤 면은 과거의 고정 관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추종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쫓아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지금 우리 양극화 현상, 사회 현상으로 같죠. 보통 자기의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 자기가 봐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나 파워풀한 집단의 의식에 자기를 융합해서 자기도 그 같은 생각에 함께 하는 이런 스타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사회나 어떤 단체나 종교나 어느 쪽이건 기존의 어떤 정해진 어떤 사고의 틀 속에 함께 한다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개개인의 인디비듀에이션하고 관련된다는 게 우리의 개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독립된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하는 이슈하고 관련되죠.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평생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독자적인 어떤 인격체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꼭 누구하고 어게인스트해서 누구하고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그리고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기준을 그냥 따라가는 삶인가 하는 차이들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융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성숙의 과정과 그리고 이런 우리의 리플렉션을 통해서 얻는 것을 또 다른 분들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항상 함께 있는데 오늘 그 지점을 조금 제가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 또 공부를 계속해 나가죠. 이렇게 뒤떨어진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심리학의 상황은 의식편에서 억제된 정신기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식의 지배적인 경향에 부합되는 부분들만 존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부합되지 않는 것은 비록 반대를 증명하는 무수한 현상과 주목할 만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반해 그 존재가 부인된다.
그러한 정신적 과정을 아는 자는 부적합한 것을 분리해내는데 어떤 변명과 자기 기만적인 수법들이 사용되는가를 익히 알고 있다. 경험적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실험 심리학은 일반 철학 심리학의 분과로서 철학적 전문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연과학의 경험 지식이 허용된다. 그러나 정신병리학은 예외적으로 정신의학에 예속됨으로써 의학부에 남아있게 된다. 의학적 심리학은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전혀 혹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심리학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겠다. 당시의 상황에서 분투의 견해가 무엇보다도 대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20세기 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름을 거론할 만한 일련의 심리학자들이 그의 학파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분투는 자신의 저서인 심리학 개론 제5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식에서 사라진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는 무의식화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때 그것의 재생 가능성, 다시 말해 정신과정의 실제 연관관계에 다시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되어버린 요소에 대해서 재생의 가능성 이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요소들은 오직 정신적 사건의 미래의 구성 요소가 될 소질이나 소현을 형성할 뿐이다. 무의식의 상태나 혹은 그 어떤 무의식적 과정을 가정하는 것은 심리학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이다. 물론 그 정신적 소인에 정신적으로 수반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그것은 일부는 직접 증명되고 일부는 많은 경험에서 추정될 수 있다. 분투 학파의 한 대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신적 상태가 적어도 의식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정신적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의식만이 정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정신적인 것은 의식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저자는 정신적 상태라고 말했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상태가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거는 가장 단순한 정신의 사실이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감각은 더 단순한 사실들로 나누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감각에 선행하거나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정신적이지 않고 생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르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의 관념이 의식의 문턱 아래 떨어지면 그 생각은 계속 잠재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문턱을 다시 넘어서 나머지 생각들을 억압하려고 한다. 이 문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관스럽게도 진정으로 망명된 것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려는 경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르바르트가 관념 대신에 현대적 의미에서 콤플렉스라고 말했다면 그의 문장은 전적으로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무언가 그것과 같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가정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무의식을 반대하는 한 사람은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명백히 밝혔다. 만약 이 문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삶에 대한 온갖 있을 수 있는 가설들, 즉 어떤 관찰로도 통제될 수 없는 가설들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의 경우에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결정적이라고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이러한 가설이 그 어떤 관찰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는 이것을 단지 선언적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헤르바르트식의 관찰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경험 심리학에 반대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적 태도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분투 자신의 견해는 소위 무의식적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분명한 정신적 요소라는 것이고 가정적인 무의식의 과정이란 사실 증명할 수 있거나 적어도 덜 가정적인 의식 과정으로 취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적 가설로서 무의식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의미한다. 그는 이중의식의 경우를 개별적인 의식의 변화로 설명한다. 그것은 종종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의식을 가진 개체가 강제적이고 사실에 반대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대치된다. 후자의 경우는 분투의 주장에 따르면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개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대로의 경우가 아니다. 대강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의식이 동시에 한 개체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교대로 실현한다. 그러나 피에르 자네는 하나의 의식이 머리를 지배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의식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코드의 도움으로 관찰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이중의식은 다분히 동시적일 수 있다.
본토는 이중의식, 즉 상위의식과 하위의식에 대한 생각이 페히너가 말한 의미에서 여전히 쉘링 학파의 심리적 신비주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그는 분명 무의식적인 관념이 그 어느 누구도 갖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물론 표상 지각에 의해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의 상 또는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심상, 지각 내용, 기억상 등 마음이 일어난 것으로 직관적인 점에서 개념이나 이념의 비직관적 작용과 다르다. 이렇게 이 표상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하나의 주체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트가 왜 무의식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난관은 내가 보통 하는 것처럼 관념이나 감각 대신에 내용을 말함으로써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될 내용, 즉 생각된 것 또는 의식된 것이 무의식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 주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자아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분토에 관심을 끈 것이 관념들이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념들의 생각을 그가 크게 거부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이 생각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가는 그의 표현 방식에도 알 수 있다. 막 태어난 동물이 하는 모든 행동 이전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면 동물이나 인간의 본능에는 얼마나 풍부하고 선취된 삶의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대부분의 것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겠는가. 그러나 그런데도 타고난 행동 양식이 있고 선취되지 않고 축적된 인생 경험과 같은 보물들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다만 관념이 아니라 그림, 기획 또는 상들이며 비록 자아가 상상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칸트가 자신의 저고리 끝단에 꿰매어 놓은 것도 잊어버린 백탈러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트는 여기에서 그가 스스로 언급했던 볼프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에서 발견하는 것에서만 추론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와 볼프의 구별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원래 타고난 표상에는 아돌프 바스티안의 기초사고가 꼭 포함된다. 이 개념은 도처에 존재하는 유사한 견해의 기본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원형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물론 분트는 이 견해를 거부하는데 항상 소인들이 아닌 표상들이 문제됨을 시사한다. 그는 여러 장소에 동일한 현상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 비록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인류의 정신적 자산을 전체를 부인하고 또한 신화 이면에 개념체계가 숨어있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분트다운 이유를 제시하며 해석이 가능한 신화 상징주의의 관념도 거부한다. 무의식의 개념체계라는 고루한 견해는 분트의 시대에도 그 이전 또한 그 이후에도 말할 것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무의식의 관념이 대학의 심리학에서 줄곧 거부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테오도르 페히너뿐만 아니라 이후의 테오도르스도 무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그에게 심리학이 의식에 관한 학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의식적 감각과 표상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신적 과정이란 그것의 본성, 좀 더 상세히 표현해서 그것의 개념에 의거할 때 의식 내용이나 의식 체험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의 존재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신의 실제다. 그러나 의식적 삶에 대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이르게 한다. 즉 무의식적 감각이나 표상들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맥락이 주로 언제나 그 속에 이루어지며 다만 때때로 특정한 시점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그에 속하는 상들로 자신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생활은 항상 의식 내용의 형상이나 상들로 우리 안에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이다. 립스의 묘사는 오늘날의 개념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학에서의 무의식의 이론적 기초를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의식의 가설에 대한 반대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막스 데스와는 그에 져서 근대 독일 심리학사에서 카루스나 하르트만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보죠. 여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우선 의식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의 의식을 잘 살펴보면서 가는 이런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소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정신생활의 전부라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히 소수일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행동을 하거나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그것이 내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아마 종교 영성 쪽에서도 우리가 보통 과거에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게 examination of conscience라고 양심성찰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걸 근대화해서 보는 것이 examination of consciousness, 의식성찰이라는 개념. 옛날에 양심이라고 하던 것을 의식의 성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알아차림을 더 성찰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리플렉션 한다고 할 때도 대부분 과거의 양심 성찰이나 의식 성찰이라고 할 때는 의식의 세계만을 이해하고 있었고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커버하는 이런 성찰은 아마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이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양심이나 무슨 의식이다 성찰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를 보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 무의식의 세계를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또 원죄까지 실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인류 최초의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실은 무의식의 어떤 그것까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예. 그런 말들은 아마 교회에서는 쓰지는 않고 우리가 뭐 조상 대로부터 지어진 것 같은 거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었던 죄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이 실은 무의식의 것까지도 넣어야 맞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내가 의식만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의식에서 일어난 것까지도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보통은 고의적인 행동만을 사회의 어떤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죠.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처벌을 해요. 과실범은. 고의범하고 과실범은 크게 나누죠. 그런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률 관점 속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써요.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를 고의에 가깝게 보는 그냥 과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지 하는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서 거의 굉장히 단순한 과실보다는 더 고의에 가깝게 처벌하는 예도 나와요.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자기가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반허락하는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거의 고의로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고의와 과실 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해내기 어려운 데다가 그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왜냐하면 너무 중대한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쳤는데 과실로 해서 다 풀어주기는
거의 다 과실범으로 빠져나가 버릴 고의에 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법률적으로 나오는데, 예,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의식으로 포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우리가 포괄해서 성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성찰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또 하나의 영역,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게 더 큰 영역이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가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저에 가장 파운데이션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 무의식의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까 미필적 고의처럼 어쩌면 내 무의식에 있는 어쩌면 내 무의식에 있는 독소적인 것들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인격체가 이게 책임을 정말 완전히 모면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무의식에 대해서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아까 사회적으로도 고의가 없다고 하지만 그걸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일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이런 것도 우리의 정신 생활에서도 우리 무의식 속에 내가 정리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여다보기 싫어서 내 무의식의 것과 내 의식적인 삶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살피지 않고 있음으로써 결국 내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내 인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나의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창조성의 어떤 원천이 내 무의식에 있다고 하는 융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내 탤런트나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살펴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미션과 같은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살피지 않는 것은 내 삶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90%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의식의 역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무의식의 세계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 챕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인지적으로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융 공부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이 속에서는 융이나 다른 학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신 결과지만, 그게 확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론으로 정립이 되기 어려운 거죠. 원래가 무의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의식만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그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하는 사람은 또 얼마든지 그런 학파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테라피스트 중에서도 의식 중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융이 겪었던 이런 혼란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죠. 예, 그 말하자면은 그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 소리는 정말 무의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편의 의식이 다른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자꾸 언급하면 성경에는 사실은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 단서들을 많이 남겨뒀는데 예를 들면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죄가 네가 드나드는 그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죄라는 것은 그 가인이 맺고 있는 어느 무의식적인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은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은 그 의식에서 둥지를 터버리게 된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러한 단서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아주 언급하면서 또 하나는 어떤 무의식을 어떤 초월적인 어떤 상태로 설명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식하지 못했던 황홀경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악령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이런 표현들 보면은 그 어떤 무의식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뭐냐면 의식의 수준에서 자꾸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소홀히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걸 이해하느냐의 문제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충동대로 사는 어떤 밀림 속에 사는 야수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무의식에서 오는 충동들을 의식 속에서 어느 정도 컨테인하고 이걸 리플렉션 성찰하고 그걸 경우에 따라서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죠. 그렇지만 사실은 의식은 항상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무의식으로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의 세계가 늘어난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의식화가 진전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 간에 어쩌면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상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의식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의식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사느냐 사람마다 각각 다른 양상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 종교적인 그런 삶에서 무의식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대부분이 의식의 수준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무의식을 터치하는 그런 기도를 어떤 때는
그게 신비주의라는 것으로도 되어버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무의식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미지네이션에 대한 기법을 융이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캐톨릭 쪽에서 이냐쇼라는 분이 어떤 면에서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체계화한 기도법 자체는 이미지네이션을 통한 상상을 통한 기도인데 그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깊이 들어가면 그 상상 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를 어떤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융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분으로 보여요. 융이 여기 나오는 이 영신수련에 관한 세미나를 지도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동서양의 영성이 굉장히 정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동양적인 사고와 그 서양적인 어떤 영성의 흐름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낸 분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분이 어떤 영향들을 받아서 이 이론화됐는가 하는 걸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